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묘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태풍이 일단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북한으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태풍이 허락도 안 받고 북한으로 넘어갔다고요. 자진 놀복했다고. 우리 이제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침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해야 되냐 마냐 이런 농담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걸 유머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참. 자, 어쨌든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박성재 전 MBC 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즘 뭐 방통이 진짜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 검찰, 감사원, 방통위가 돼버렸습니다. 방통위 이렇게 파행을 거듭해도 되는 것인지 절차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5명 합의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 방통위 상임위원 지금 김효재, 이상인 2명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동관 씨에게 꽃길을 깔아주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내용 설명하면서 팩트에 근거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쇼미더민심 뉴스마토 자랑입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하면서 이 동향이랑 방향성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묘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진아 기자하고 원래 준비했던 뉴스픽 내용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잠깐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네. 제가 원래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은 이 잼버리 K-팝 가수들 공연 뭐 방탄소년단까지 지금 원래는 소환이 됐었습니다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못한다 그러면은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정말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네. 한겨레신문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왔다 그러는데 네. 이 콘서트 일정이 바뀌면서 원래 참석하기로 했던 아이브가 못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겠죠. 날짜도 네. 바뀌고 이러니까. 그랬더니 또 좀 의심 가는 정황이 생겼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아이브가 11일로 바뀐 그 K-팝 잼버리 대회의 그 공연에서 네. 일정이 안 맞아서 참여를 못 한다고 했는데요. 공교롭게 이제 참석을 한다라고 갑자기 공교롭게 바뀌었어요. 네, 바뀐다고 이제 바뀌어서 이제 그걸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체부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아이브가 6일 공연에 출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일정을 조절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상암동 K 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에 출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환영한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한 것은 자발적 결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이제 공교롭게도 금융감독원이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모기업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를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콘서트 일정이 원래 6일이었었잖아요. 잼버리에서는. 네. 그랬다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다 일련의 사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 때문에 11일로 옮겼고 네. 공연장도 전주에서 상암으로 옮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런 공연하는 가수들이나 그룹이나 못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뭐 하는 곳도 있겠지만 못하는 곳도 있으니까 그중에 한 곳이 이제 아이브였는데 그러니까 아이브가 다른 일정이 있다 못한다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네. 이게 당연한 것일 것 같았는데 갑자기 10일 그러니까 11일 날 일정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어제 갑자기 나온 갑자기 내용입니다. 압색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압색하자마자 곧바로 또 1시간 만에 우리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네.
야, 이게 공교롭게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 또 아이브는 또 세계적으로 또 많이 인기를 얻고 네. 있는 그룹이기 요즘 때문에요. 아주 인기 많은데. 네, 1년 단위, 최소의 1년 단위에서 2년짜리 이제 계획을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룹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1시간 만에 이렇게 또 갑자기 변경되는 것은 조금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참 뭐 불가능이란 없다. 이게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시연해주고 있는 정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박보균 문체부 장관 자발적 참여를 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발적 참여의 의미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태풍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태풍은 10일 한반도에 상륙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을 대비해서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철야 근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대통령실은 철야보다 언제 어디서든 보고받고 지시하기 위해서 비상 대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은 내가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 네. 나는 절대 철야를 못한다. 네. 이거군요. 어쨌든 6호 태풍 카눈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잇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피해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일단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새벽에 네, 오늘 새벽이죠. 우리나라를 빠져나갔고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랑 강원도 중심으로 태평 영향을 받아서 좀 비는 계속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중대본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에 전국 각지 대피자가 15,411명에 달했고요. 네, 대구에서 사망자 1명, 실종자 1명이 발생했지만 순환사고와 안전사고로 분류되면서 공식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시설 피해는 207건, 그리고 4만 358세대가 정전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355개의 항공편과 여객선 127척 등이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중대본과 국정상황실로부터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를 받겠다. 하지만 청사에 남아있을 필요는 없다. 대통령이. 네.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한 것이군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뭐 특별히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본인들 기준대로. 그래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이제 흰남노가 왔을 때는 24시간 밤샘 근무를 하면서 구내 식당에서 참모들과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청사에서 계속 남아있을 필요가 있는지 이날 밤 피해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라면서 철야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어디서든 보고받고 지시하고 비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또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명한, 지난해 수해 당시에 대목이 좀 떠올랐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이제 좀 피해 복구하고 좀 수습하고 그런 단계로 넘어가면 좋겠고요. 북한도 태풍의 영향으로부터 조금 많이 좀 피해가 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진석 의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게 또 어제 하루 종일 회자가 되더라고요. 네, 어제 법 관련 이제 소식이 제가 두 가지를 같이 가져왔는데요.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만약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은 검찰에서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만, 네. 이게 너무 약하다 해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가 돼버렸고요. 네. 벌금형보다 훨씬 센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좀 배경을 설명할까요? 네, 정진석 의원이 2017년 9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것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발언의 배경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내가 아는 최대한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했던 거라고 본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던 검찰은 이제
지난해 9월에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를 했는데요. 법원이 그해 11월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부부싸움에서 가출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왜 그거를 그렇게 멋있게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하냐, 이게 취지였어요. 네. 네. 재판부에서는 판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뭐 판단이나 이런 거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모욕적이다.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벌금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진석 의원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정치적 판단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와 별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결과적으로는 또 검찰 출석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10일 날 검찰이 이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벌써 올해만 4번째 소환입니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저는 당당히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 또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떨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그러자 다른 사건 또다시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이고 가장 큰 폭력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징글징글하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번에는 불체포 특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가 내려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좀 정면 승부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진실이 뭔지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어제 그 민주당의 혁신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이분들이 대의원제 폐지로 권고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 종료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저는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알 있어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이상인 상임위원 단 2명이 속전속결로 KBS와 MBC 이사진 교체에 나섰습니다. 뭐 욕을 먹거나 말거나 논리가 바로 서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야당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5인 합의제라고 하는 게 바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이제 모여서 해야 되는 의사결정의 그런 모습일 텐데, 뭐 아직 그런 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라고 반발하는 것이죠. 지금 김현 의원까지 해서 사실은 3명이 남아있습니다만은 김현 의원이 난 도저히 여기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2명 우리는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나중에 어떤 법적인 제재를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미리 어떤 뭐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뭔가 해주기보다는 나중에 가서 조금 뭐 소위코 외양간 고치다 이런 말이 좀 나올 정도로
항상 뒷북치는 그런 좀 경향이 있는데 이번은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18일에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정악 관련해서 박성재 전 MBC 사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요, 얼굴이. 어떠십니까, 요즘에? 우선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원고는 다 썼고요. 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야,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책을 출판하시겠다. 어떤 종류의 책입니까? 방향이나 이런 아무래도 뭐 MBC와 관련된 책이고요. MBC가 한때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최근 한 6년간 극복해오는 과정, 그리고 다시 또 예전에 겪었던 일을 다시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네. 그거를 준비하는 또 과정,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고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어 왔었는지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이걸 네, 설명해 맞습니다. 주신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뭐 비사들도 좀 나올 거고요. 예. 비사. 비사가 중요한데요. 비사라기보다는 이제 뭐 내부적인 얘기죠. 그렇죠. 예. 예. 지금 보니까 저서에 어쩌다 보니 그러다 보니 뭐 이런 책도 예, 있으시다 예. 그러는데 그건 무슨 책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해직됐을 때 작은 사업을 하나 했었는데 스피커 만드는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 사업이 나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책을 쓰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책이고요. 어쩌다 보니 그런 길로 들어섰다. 아하.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렇군요. 1993년도에 문화방송 입사하셨고 네. 문화방송 보도국 사회부 기자, 정치부 기자, 경제부 기자, 뭐 워싱턴 특파원, 도쿄 특파원 뭐. 아니요. 특파원은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여기는 좀 그렇게 나와 있네요. 네, 여기에. 네. 좀 잘못된 게 있군요. 예. 자 어쨌든 MBC 본부의 노조위원장도 하셨고 네, 예. 2020년 2월달에 35대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셨고 한국방송협회 회장도 하셨고 네. 이렇게 됐군요. 야, 그러니까 뭐 MBC 들어와서 기자와 언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셨네.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이렇게 영광된 삶을 언론인의 삶을 살았다고 30년 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중간에 영광된 삶도 살고 예, 그런데 탄압도 받고. 중간에 제가 해직이 됐었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 다시 해직 언론이 된 기분이에요. 원래는 좀 사장 끝나고 좀 편하게 여행도 그렇죠. 다니고 뭐 책도 편하게 쓰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다시 해직 언론인 시절로 돌아가서 길거리에 어떤 이 투쟁하는 삶 뭐 그런 걸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후배들이 너무 걱정돼 가지고 왜 해직됐었던 거예요? 그때도 이동관 씨가 그때 그 MBC 청와대 네. 계실 때인데 네. 그때 MBC에 왔던 사장 김재철 씨라고 김재철, 있습니다. 예. 네, 그분에 대항하는 저항하는 운동을 제가 뭐 주도했다. 이런 혐의를 썼죠. 네. 네, 그랬군요. 자, 어쨌든 한번 구체적으로 비사 나오기 전에 좀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좀 중간중간 해주시고 좀 질문하겠습니다. 방통위가 저는 지금 방통위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솔직히 정말 몰랐습니다만 네. 뭐 누구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KBS하고 MBC 이사진 교체를 아주 정말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동관 씨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예. 그냥 우리가 해결해주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 김효재 씨가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요? 나올 줄. 제가 한 달 반인가 전에 페이스북에 글 쓴 게 하나 있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고 썼어요. 제가 이동관 씨는 무조건 온다.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최악의 인물들이 배치될 것이다. 그리고 목표가 공영방송 장악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해체, 해체? 민영화 이렇게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MBC가 신뢰도 1위 방송국 네, 아닙니까? 1위로 올라왔죠. 네. 예, 정말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총선 짧게는 멀리는 다음 대선까지 내다보고 정권 재창출, 보수 정권의 기반을 장악해서. 공고하게 하려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그래서 공영방송, 신뢰도 1위인 MBC, KBS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네.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같이 물론 뭐 1인 방송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은 네.
결국 사람들은 그냥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네. 그 남들이 준 정보 여기에 그렇죠.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진영이나 이념적인 네. 어떤 그런 거 자기 어떤 그런 취향에 따라서 많이 선택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공영방송은 소위 중도적인 분들이나 일반 상식을 가진 편안하게 TV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방송이 그런데 네. 지금 이동관 씨나 뭐 김효재 씨나 이런 여당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악이 돼버린다면 네. 그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셀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네. 종편이 한 7, 8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 4개 정도 되잖아요. 네, 거기에 플러스가 돼버리는군요.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반대로 그 균형추를 잡아주었던 역할을 했던 방송도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KBS 원 하나가 남겠죠. 네. 2가 민영화되면. 근데 수신료가 확 깎여버리니까 KBS 원 자체는 기능을 되게 못하는 그런 방송이 되겠죠. 아니 근데 MBC 같은 경우는 수신료 없이 원래 자체적으로 네, 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방송국이잖아요. 네, 수신료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는 국가에다 돈을 내요. 무슨 돈을 내요? 공적 자금을 냅니다. 방문진을 통해 가지고. 아. 방문진이 그거를 방송문화 사업하는데 쓰도록 돼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제가 사장하는 동안에도 한 200억 이상 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집행부나 사장이나 뭐 이렇게 임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방향이 네.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장할 때는 그렇게 뭐 무슨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문재인 정부 뭐 편들어준 적도 편들어준 없어요. 경우도 없어요. 네, 다 네. 제대로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그거예요. 네, 예. 문재인 정부 때는 MBC도 문재인 정부 욕하고 예. 뭐 다른 방송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맞아요, 그겁니다. 근데 이 정권이 바뀌니까 모든 방송국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여당 편을 들고 MBC나 몇몇 그렇죠. 아주 정말 힘없고 돈 없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문재인 정부 때는 모든 언론이 문재인 정부를 네, 비판했고 욕했어요. 예. 윤석열 정부가 오니까 MBC와 몇몇 언론들만 남아있어요. 여전히 권력 감시를 하고 나머지는 다 돌아선 거예요. 예. 이게 문제인 거죠. 왜 그러는 거죠? 난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그게 나도 모르겠는데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네, 매번 그러더라고요. 특히 사형 방송, 민영 방송, 언어가 있는 언론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죠. 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실질적인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런 방송국들에 불이익이 대해서? 있다고 봐야죠. 아, 우리들은 모르는. 그러니까 진보 정권은 그런 힘을 잘 안 쓰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호성 그다음에 한상혁 이런 방통위원장들 네.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원장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별로 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예, 측근들을 내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원칙을 지키신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싫어요, 네. 그게. 이거 또 이게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하고 차기한 변호사가 박문진 보궐이사로 지금 추천 임명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솔직히 좀 문제가 많은 분들로 알려진 사람들 아주 아닙니까? 심각하죠. 차기한 이사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차 이사만 말씀드리면 벌써 2번을 했어요. MBC 방문진 방문진 이사를. 이사를. 그리고 KBS 이사를 또 했는데 KBS 이사할 때 이거 뭐 여러 가지 세월호 유가족 모욕하고 뭐 이름 말할 수도 없어요. 5.18 네. 북한군 뭐 투입됐다 주장하고 했던 그런 거는 아예 뭐 너무 세발의 다 피해. 알려진 네, 얘기고 이 양반이 법인카드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걸렸거든요. 네. 법인카드로 스마트폰도 사고 태블릿 PC도 사고 뭐 무슨 액정도 사고 뭐 많이 샀어요. 몇백만 원어치를. 지금 KBS 남영진 이사장을 해임시키려고 하는 게 법인카드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직원들 선물 줬다고. 네, 직원들 선물 돌렸다고. 근데 이 양반은 진짜 개인용으로 쓴 게 감사원 감사에서 걸려가지고. 수십 건이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지금 MBC 방문진 이사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왜 차기환 같은 사람을 보내느냐? 네. 그냥 검증된 사람이거든요. 이동관이 검증된 기술자인 거. 이동관이 사령관이라면 이 사람은 행동대장? 행동대장?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야, 이 사람은 8국기 때 MBC 방문진 이사 활동했었고 2015년에 KBS 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네. 엄청난 이런 것들 했었었군요. 그 필요할 때 그 국민의힘에서 최강경 극우의 어떤 인사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항상 보내는 사람이 차기환. 그리고 발언을 아주 세게 해줘요. 세게 해줍니다. 원하는 네. 방향들을 네. 딱딱딱딱 해줘요.
서기석 전 재판관도 뭐 아주 마찬가지입니다. 경남구 동문 인맥으로 왕 실장인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대법원장 네. 등하고 같은 인맥으로 분류가 되고, 특히 이분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게 네. 되고 삼성 장학생들을 관리하는 판사라고 하는 또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분은 언론방송 분야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쪽에 이사가 늘 그랬어요. 이 보수 정권 때는 대통령이 잘 아는 혹은 대통령의 뭐 선후배 혹은 정부 여당이 이렇게 선호하는 방송이나 언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물들이 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건설회사 벽산 그룹인가 거기 네, 벽산. 예, 거기 계시던 오너로 계시던 분이 왔었고 경영자로 있던 분이 예. 네. 뭐 그랬어요. 그다음에 고용주 네. 그 양반이 그 유명한 변호인 사건 뭐 불임 사건의 검사 아닙니까? 네. 예, 검사 출신을 또 보내고 그랬습니다. 예. 참. 자. 그런데 지금 권태선 박문진 네. 이사장 관련해가지고 감사원이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겼다라고 얘기를 넘겼대요. 해요. 예, 예.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권태선 박무진 이사장을 예. 16일날 해임을 시키려고 하는데 해임 사유가 예. 지금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수사를 해야 뭐 기소를 하든가 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예. 아직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이동관 취임 전에 어떻게 해임을 하려고 하니까 기소가 필요하군요. 최대한 뭔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원래 그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행정 절차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보통은 해임시킬 때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네. 임명하거나 뭐 구성하거나 할 때는 법적인 절차가 이렇게 위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데 누구를 해임할 때는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본단 말입니다. 규제하거나. 네. 한상혁 위원장도 무슨 뭐 보고를 받은 다음에 아무것도 TV 안 했다. 네. 아무것도 안 했다 주장했는데 뭐 미치겠네라고 말을 한마디 했다고 해서 뭐 그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예. 아니라고 또 나중에 그렇죠. 밝혀졌지만 예. 어쨌든 그걸 이유로 해서 그걸 기소를 이유로 해서 해버렸죠. 기소를 했잖아요. 기소됐다는 걸 또 이유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임하거나 예. 뭘 할 때 문제가 되는데 이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도 그런 것들을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사를 일단 검찰에 시켜서 하는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태선 박문희 이사장을 해임시키는데 왜 해임시키냐 물어보게 되면 이 사람 이렇게 그렇죠. 수사를 지금 받고 있고 기소가 될 거다. 그럼요. 문제가 있다는 예, 걸. 예. 그래 그럼 어떻게 돼 있니? 그게 정말 맞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봐라 이 수사 자료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네, 감사원에서 맞습니다. 자료를 넘겨준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명분 바로 쌓기죠. 명분 쌓기. 네. 아 진짜 이거는 머리들이 진짜 좋은데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네. 모든 이런 사건에 검찰이 협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을 네. 속아내거나 아니면은 예전 뭐 정부 인사들 청와대 행정관 수석들 비석들 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기소되고 뭐 재판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이런 걸 할 때 다 검찰이 협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 뭐 조민 씨 같은 경우가 기소됐잖아요. 기소가 됐죠. 예. 네. 그 입학 원서 같은 거를 유조하고 뭐 했다고 해서 된 거 아닙니까? 네. 대학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논리로 하면은 영부인한테도 다 적용이 돼야죠. 근데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기소 안 하고 누구는 기소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선택적으로 지금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이게 딱딱 이 권력이 지시하는 입맛에 맞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검찰의 기소 독점권이라고 하는 게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어쨌든 뭐 나중에 분명히 이제 밝혀지겠죠. 이게 네. 너무 무리하고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게.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이 사람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일단 누군가를 밀어넣고 그렇죠.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재판이 진행되는 그 몇 년 동안은 네.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걸 끌고 나가겠다는 게 핵심일 맞습니다. 것 같고 네. 그걸 할 수 있는 동력을 줄 사람으로 지금 이동관 씨를 예.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자, 18일에 청문회가 열릴 거예요. 네. 뭐가 지금 가장 쟁점이 될까요? 청문회 때. 그러니까 뭐 저는 학폭 문제라든가 뭐 부동산 문제 이런 뭐 그런 근데 거보다는, 그거는 뭐 이제 의원들이 많이 또 조사하시겠죠. 근데 그건 전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네. 과연 이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과거 경력을 보면 안다. 근데 이분이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치면 이동관이에요. 왜냐? 방송 장악을 했던 증거들이 당시 검찰 수사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네. 기소가 안 됐을 뿐이에요. 네. 2017년에 유명한 문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문건이 많이 MBC 나왔는데 장악? 네. MBC 정상화 추진 및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이런 네. 문건이거든요. 이게 국정원에서 만든 건데 네. 이 국정원이 홍보수석실을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국정원 직원들이 진술을 다 했어요. 네. 검찰에서도 중앙지검에서 보도자료 통해 가지고 보도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가 그러면 왜 만들었냐? 이거 MBC 경영진한테 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문건을 국정원에서 만든 것처럼 만들지 말고 일반 문건처럼 만들어라라는 지시까지 받았대요. 그러니까 결제 라인 이런 거 없이 예. 뭐 보통 공문은 다 공문서는 다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제목만 띡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정원 그 검찰 조사받은 이 국정원 직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 보고서를 다 봤거든요. 네. 홍보수석실에서 만들으라고 했다. MBC를 해서 어떻게 이걸 누구를 쳐내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좌편향 경영진들 그렇죠. 다 내느라. 예. 그다음에 손석희, 김미화 거기 내 이름도 있습니다. 네, 뭐, 박성진까지. 뭐 이런 애들 다 쳐내고 그다음에 앞으로 민영화까지 가야 된다. 이런 거를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올렸어요. 그거가 이동관 대변인 당시 이동관 대변인이 이동관 수석이 김재철 신임 사장한테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네. 그게 3월 2일이에요. 네. 그 문건이 작성된 날짜가 3월 2일이거든요. 네.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날짜는 2월 26일이고 그 다음에 그러고 한 2주 있다가 네. 당시 박문진 이사장이던 김우룡 씨가 네. 그 유명한 조인트 발언을 합니다. 조인트 발언 기억나세요? 뭡니까? 조인트 발언은? 김우룡 씨가 신동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막 자기가 신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MBC 좌파를 80%좀 청소했는데 네. 이게 김재철 혼자 한 게 아니고 큰 집에 불려가서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이란 청와대를 청와대, 말하는 겁니다. 예. 큰 집에 불려가서 조인트도 맞고 매도 맞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신동아 4월호에 보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김우룡 이사장이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 조인트가 뭐냐 하면은 이동관 수석이 김재철 사장에게 이 문건을 주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다는 지시를 거를 구체적으로 내렸다? 저는 이제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실제로 뭐 조인트를 깠다는 건 아닐 테니까. 네. 그 아기가 딱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김유령 전 박문진 이사장이 신동아 2010년 4월호에서 네. 이번 MBC 인사는 김재철 사장 혼자 한 게 아니다. 나오죠. 네, 처음에는 김 사장이 좌파들한테 얼마나 휘둘렸는데 큰 집도 김 사장을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다. 이렇게 네, 그렇죠.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네. 이 얘기가 지금 박상대 사장이 자신의 본인의 페이스북에다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당시 MBC 김재철은 사장이 되는 청와대 불려가 조인트를 맞고 매를 맞았다고 예. 김우룡 박문진 이사장이 증언한 적이 있는데 예. 누가 조인트를 가고 매를 때렸겠느냐. 예. 대변인하다가 홍보수석으로 승진한 이동관이 아니었겠냐. 이 얘기였어요. 네, 근데 조인트 까고 매를 때렸다는 내용이 이 문서를 주면서 이대로 해라고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김재철 씨가 이동관 씨보다 나이도 많고 언론사는 조금 선배인데 둘이 같이 도쿄 특파원을 했습니다. 그 거의 호영호지하는 수준이에요. 네, 그 기자들은 원래 같은 특파원 하면은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같이 이동관 씨는 MB 캠프에 들어갔고 최시중 씨 후배니까 네. 들어갔고 김재철 씨는 이명박 대통령을 자기가 사장 되기 전부터 선거 캠프에 막 출입하면서 사실상 선거 운동을 도왔어요. 뭐 이렇게 유세장에 나타나고 뭐 네.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네. 도쿄 특파원 얘기하니까 잘못된 거다고 강력히 부인하셨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동관 씨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네. 또 현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현 정부 일한다기보다는 어쨌든 현재 지금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기자분들이나 언론관계 종사자들이 네. 이동관 씨만이 정말 안 된다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자협회 조사에서도 80%가 종편 포함해서 네. 반대한다고 나왔죠. 그랬는데 네. 왜 이렇게 조용하죠? 왜 기자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나서지도 못하고 그게 그렇죠? 이제 제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사실상 방송들이 조중동 보수 언론들과 그들이 만든 종편
그 종사자들. 영향력이 상당히 세잖아요. 예, 예. 거기에 속해 있는 기자들하고 이제 일단은 이동관 씨가 종편을 만들어준 사람 중에 하나고 최시중 씨와 같이 그잖아요. 예, 그리고 이 체제를 구축해준 사람이란 공고히 말입니다. 해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부채의식이 있을 것이고, MBC하고 KBS 민영화가 되면은 우리는 더 좋네 이거요? 아니 거기서도 뭐 또 인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기존의 TV조선이나 뭐 이런 데가 컨소시엄 만들어가지고 인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가 얼마든지 특혜를 주면은, 물론 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약간 중간자적인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연합뉴스라든가 뭐. 근데 연합은 뭐 통신사라든가. 나라에서 돈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숨죽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고개 내밀면 맞으니까. 돈이 안 내려오니까. 네,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300억이 지금 넘게 그거 깎았거든요, 일부. 네. 그런 것도 있고, 바로 경영진이나 이사장이나 이런 바뀌죠. 사람들한테 수사가 내리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번에 뭐 어제 보니까 방통심의위원장 하시는 정현주 위원장님한테도 또 뭐 지금 뭐가 이제 그분은 진짜 순환의 역사 아닙니까? 들어가고 있고, 방송계에서? 그 다음에 이미 언론진흥재단 그 이사장 하시는 표한수 네, 이사장님한테는 아예 이미 해임안이 올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약간 중립적인 언론 단체나 언론 기관들에 대해서도 지금 과감하게 지금 검찰이나 감사원 같은 데 칼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언론인들도 일단 밥그릇 걱정하는 거죠. 우리 회사 어떻게 되나. TBS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네. 이 밥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예산, 뭐 정부가 이렇게 손댈 수 있는 거, 정부 광고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면은 MBC는 이미 정부 광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들어오면은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이 언론의 생리를 잘 아니까 그렇죠. 어디를 네. 건드려야지 자기네끼리 단합하지 못하고 힘을 못 쓰는지를 아는군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KBS 수신료입니다. 그렇죠. 네. 보니까 이거 시행령 가지고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하니까 시행령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정권들은 다른 정권이 솔직히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이런 엄두를 내질 않죠. 하지만, 이렇게 네. 편법적이고 거의 불법의 혐의가 있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데, 여기는 굉장히 과감하게 하는 거죠. 진짜 과감해요. 왜 과감하냐? 네. 저는 목숨을 걸고 한다. 얘네들도. 저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정권 재창출이 안 되면 끝나니까. 자기들도 감옥 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아마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일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진짜 이거. 근데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감사원이나 뭐 방통위 이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자기들이 시킨 대로 하지만 이거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요즘에 이건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시켜서 한 거다라고 하는 그 확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다 하나씩 만들어 놓느라고 바쁘대요. 그럴 수 있겠군요. 예. 그렇잖아요. 공무원들 예, 입장에서는 예, 맞습니다. 시키는 대로 예. 한 건데 예. 나중에 가면 또 막 물어보고 문제 삼고 맞아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어쨌든 면피는 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면 그냥 복지부동하거나 네. 최대한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여야 꼭 될 때는 근거 만들어 놓거나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좀 안타깝고 서글픈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또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노무현 정부 때도 어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그쪽 세력들을 그냥 온갖 방송들이 다 공격하고 막 그랬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모든 네. 방송. 그때- 저는 그때 진보 언론들도 공격하는 걸 보고 깜짝 아니 뭐 놀랐었는데. 모든 게 노무현 탓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네, 그것도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다들 공격하나 이상하게 생각했을 네, 정도인데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랬는데 윤 정부 때 들어서면서 그 반대로 돼서 저는 이거 정말 정권이 바뀌니까 또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도 윤 정부에서는 방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네. 편파적으로 보도한다. 막 이렇게 불만을 계속 토로하면서 이제 목을 계속 죄더라고요. 왜 그러는 그러니까 겁니까? 자기들이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예. 저는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는 정권이라고 봤는데. 그렇죠. 사실 편들 때 나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근데 원래 저 집권 초기에는 막 지지율이 막 60% 70% 나와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30-40% 달리다가 20%대까지 한번 떨어졌단 말입니다. 네, 네. 그때 있었던 일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바이든 날리면이 뭐 예, 그 핵심이죠. 과정에서 MBC 같은 방송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건데, 요게 이제 기시감이 있는 것 같아요. 2008년에 광우병 사태. 광우병 사태 때 MBC MBC. PD 수첩에다가 책임을 물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10%대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네. 예, 그래도 뭐 이명박 대통령이 뭐 뒷산에 올라가서
무슨 아침 이슬을 뭐 들었다는 그러면서 반성하고 그랬는데 네, 네, 네. 이 기시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명박 정부 정권 때 MBC 때문에 초반에 큰 낭패를 당했다. 라는 그래서 완전히 이거를 길을 죽여놓지 않으면 앞으로 진짜 힘들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이든 날리면은 솔직히 MBC가 조금 먼저 보도했다는 거 말고는 모든 언론이 똑같이 보도한 건데 MBC가 제일 먼저 한 것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사실 그렇죠. 예. 근데 MBC를 모든 MBC 그 문제의 근원을 MBC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들었어요. 사실 그 그럴 수밖에 대통령실에서 없어요. 예. 그 여러 가지 현안 회의 같은 거에 들락날락했던 제 정보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분 저도 기자니까 네. 아주 고급 정보원들인데 그분들이 그 회의에서는 그렇게 MBC 얘기를 많이 한대요. MBC만 잡으면 되는데 예. 그리고 그 수괴로 저를 박성재가 문제다. 예, 근데 그래서 저를 뭐 맨날 무슨 뭐 이상한 혐의를 씌워가지고 사장 연임하면 안 된다 막 그랬었거든요. 예. 결국 떨어졌지만, 네, 어쨌든 간에. 안타까웠어요, 네, 솔직히. 예. 그 어떤 거짓 혐의를 막 씌워가지고, 저 지금 다 지금 무혐의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예, 일단 예. 혐의 씌워가지고 그렇죠. 시끄럽게 해놓은 다음에. 그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해요. 왜?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그렇지. 예, 자기는 예, 그렇게 예.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면 제가 고소할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횡령이다, 배임이다, 뭐 무슨 노조 탄압했다 이런 식으로 저를 계속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더라고요. 면책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 하니까 제가 의원들하고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영방송 사장이. 네. 예, 지금은 이렇게 이제 그만뒀으니까 근데 MBC 제3노조도 사실은 우리 박 사장님 계실 때 만들어진 거 아니었어요? 그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만들어졌어요? 예, 그분들이 저를 공격하면 네.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또 국민의힘과 다 같이 만든 무슨 무슨 공정언론. 공정언론 예, 연대가 예, 있어요. 예, 거기 예. 김장겸 뭐 전 사장 이런 분들이 뭐 들어가 있고 한데 거기서 이제 저를 고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이 루트 패턴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저는 노조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경영자로서 노조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노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진 그렇죠. 않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노조는 또 어쩔 수 없는 또 입장이 또 좀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아무리 소수 노조지만 예, 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윤 정부가 말하는 방송 정상화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뭐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네. 그냥 무조건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 뭐 큰 목표를 보면 되는 겁니다. 사장을 바꿔서 예전에는 사장을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바꿔서 사장이 인사권을 활용해 가지고 사내에서 좀 이렇게 이 소위 말해서 우수한 네. 기자들 다 쳐내고 말 잘 듣는 네. 언론인들로 해서 뉴스를 끌고 가면 대충 되겠지라는 게 예전인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MBC, KBS는 아예 쌍으로 그냥. 이 근본을 바꿔야 된다. 그게 이제 민영화 해체죠. 제가 왜 해체라는 말 쓰냐면 네. KBS는 원투를 분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리고 MBC는 뭐 이미. MBC는 네. 지역 MBC 같은 게 한 16개의 방송이 있거든요. 그거 네. 다 다른 법인이에요. 아. 네, 연합체입니다. 예. 일종의. 예, 이 그룹이에요. MBC 그룹. 이걸 다 하나씩 다 잘라서 팔아버리는 거죠. 물론 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 MBC는 어렵거든요. 지금 거기는 사실 다 적자잖아요. 네, 적자인데 네, 네. 그래도 뭐 건설회사 같은 그쵸, 데는 그 동네도 좋아하죠. 그쵸, 예, 좋아하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 먼저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본사를 이제 쪼개가지고 또 팔고 예능은 예능대로 팔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법을 바꿔야 됩니다. 방문진 법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총선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비등비등하거나 뭐 조금이라도 더 의석수가 한 개라도 많거나 그러면은 완전히 판도가 바뀌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어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KBS, MBC 민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일 것입니다.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시나리오는 세워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문건으로 안 해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걸리니까 이동관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왜? 이동관 씨는 기술자니까 이미 해본 사람이니까. 아니 게다가 이동관 씨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네. 뭐 그랬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검찰이 그럼요. 특히 예. 그 관련 수사를 전문으로 한 검찰 특수부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이런 식으로 니네를 수사했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니네 걸린 거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그런 것들을 안 걸리도록 다 잘할 수 있겠네요. 뭐 하여튼 뭐
그 자세한 저간의 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동관 씨한테 모든 것을 맡긴 것 같다.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동관 씨를 저렇게 그 수많은 의혹과 뭐 이거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어제 무슨 그 매블쇼에 최욱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내가 그 영을 인상 깊게 들었는데 뭐 주호민 씨라든가 네. 뭐 학폭이나 뭐 이런 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던 연예인들, 방송인들 이제 앞으로 방송 못 나오잖아요. 근데 본인은 근데 본인이 그 방송을 관장하는 모든 최고 책임 기구의 위원장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 말이 말이세요? 되냐? 예, 예. 되게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 비판이. 예. 정순신 씨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예. 근데 근데 그런 거에 이동관이 아니면 이걸 안 할 수 되니까?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대통령한테 납득을 시켰던 것도 있을 거고요. 사실 이동관 씨 옛날에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방송계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하실 때 제가 좀 몇 번 뵀었었는데. 네, 그 뭐 종편에도 출연하고 네, 그때. 심지어 지지난 대선 때는 그 반기문 캠프에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네, 예. 여러 군데에서 좀 힘을 좀 이렇게 했었었는데 어쨌든 자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이래요. 문재인 정부가 더 심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막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만 봐도 알아요. 방통위원장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효성 위원장, 한상혁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이 아니다. 그분들은요, 솔직히 제가 알기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그냥 이 민주당과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들어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만들어진 예, 위원장들이고 그 사람들이 내려보낸 KBS, MBC 이사들도 되게 나름 그래도 골고루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되게 예. 그냥 관여하거나 뭐 영향력 회사거나 이런 게 없는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MBC의 경우에 최승호 사장 그리고 저가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제가 책에다 다 썼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문재인 정부 때 뭐 당신 사장 된 거랑 뭐 이명박 때 뭐 누구 된 거랑 뭐가 달라? 어차피 청와대가 시키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거를 뭐 제가 증거로서 책에다 남겨놨어요. 어떻게 제가 사장이 되고 최승호 선배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이렇게 여야가 없거든요. 맞아요. 바른말 혼자 막 예, 하시고 바른말을 그러죠.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문진 이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박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무시무시한 언론 탄압 시기에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해가지고 같은 동지들에 의해서 추대가 돼가지고 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근데 이제는 그 동지였던 그 사람들이 네. 이제는 막 공격하고 네. 욕하고 네. 너 되면 안 된다 예. 이러는 거예요. 예,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데 미묘하게 다릅니다. 제가 말 진보 정권 때하고 보수 정권 때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진보 정권 때 의지가 있었을 때 이 KBS, MBC 사장 뽑는 제도를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안 하고 언론중재법이라는 걸 했어요. 언론개혁이 마치 언론중재법이 다인 것처럼. 근데 언론중재법이 뭐예요? 이 명예훼손으로 혹은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뭐, 5배를 다섯 배 한 거잖아요. 어쩌고 그때 언론단체가 하도 반대해가지고 못했어요. 포기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그때 됐다고 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저나 우리 MBC 기자들은 아마 수십억, 수백억의 소송에 지금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은 원고가 무조건. 대통령, 영부인,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아이러니하네. 검사 이런 사람들이 원고일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러니하네. 그죠? 그때 안 된 게 다행이네. 그리고 이게 예. 5배씩 배상하면은 얼마나 큰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로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김현장 뭐 이런 회사들이 성공보수 받고 근데 이러니까 돈 벌겠네요, 우리가. 엄청난 예.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아마 대한민국의 이 좀 일 좀 한다 하는 언론인들은 다 지금 소송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탐사보도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렇죠. 탐사보도 예, 하는 예, 사람들. 예. 특히 그런 일단 거는 거죠. 예. 그게 거는 거 자체가 이 재갈 물리의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 개혁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단속하고 뭘 규제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자, 해야 돼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이명박 때 MBC를 잡으려고도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종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 다른 방법으로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편을 만들어 놓은 많이 거예요. 만들어놨으니까 언론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잖아요. 공영방송, KBS, MBC, YTN 이런 그나마 중립적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방송들, 그게 뭐 진보가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네. 그런 방송들을 이 정치권에 영향받지 않게 잘 굴러갈 수 있게 토대를 만들어주고 지원해주는 게 바로 전 언론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잘 돼가지고 네. 아무도 KBS, MBC 사장을 못 못 건드리다.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지금은 근데 네. 못 하잖아요. 늦었죠. 예.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검찰 검수완박할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 그때 했었어야 된다. 근데 그때는 또 검수완박한다고 못했어요. 예. 뭐 역풍분해하면서. 예. 네, 정부 저는- 언론 장악 시도가 10년마다 똑같이 되풀이된다. 정권 바뀔 때마다 다 똑같다. 네. 그리고 라는 현실적으로 말은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예, 예. 제도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진보 정권들,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는 그렇게 굴러가진 않았어요. 박문진 KBS, MBC 이사들이 자율적으로 사장들을 뽑았습니다. 예. 그래도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 놓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후보 시절부터 그걸 하겠다고 계속 간섭 안 하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너무 약속을 잘 지키셨군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힘을 안 써가지고. 너무 자기 권력을 사용하지 예, 않아가지고 우리는 권력이 그거밖에 없는 줄 예.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예. 저 사람들이 비정상인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작금의 상황 보셨으니까 그리고 예정된 지금 시간보다 많이 흘러간 거 아닙니까? 네, 많이 흘러갔어요. 저의 개인적 감정이 섞여가지고 어쩔 네. 수 없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시죠. 자, 이제 이 상황이나 혹은 뭐 이제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이제 다시 우리 구성원들이 후배들이 힘을 좀 내야 되는데. 가시밭길을 걸어갈 것 같아요. 근데 가시밭길을 걷지만 싸워야 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싸움에 이기려면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좀 도와줘야죠. 도와주셔야 호응을 됩니다. 해줘야죠. 호응을 해줘야 된다. 뭐 같이 나가서 뭐 데모하고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론으로, 그렇죠. 댓글로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의견으로 뭐 담벼락이라도 소리쳐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언론 장악 정책을 비판해 주시고 그거에 싸우는 공영방송 언론인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를 앞으로 전개되는 그런 싸움에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앞으로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고 기대가 조금 되는데요.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노영희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쇼미더민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 어떻게 나타났는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그리고 박주영 뉴스토마토 정치부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 기자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할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네. 아니,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박주영 기자가 한 90%는 하는 걸로. 아, 그럴까요? 네네. 네. 본인은 쉬고. 출연료는 반반. 일단 정치부 기자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좀 깊이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 조심스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민심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추이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실까요? 네. 현재 이번 주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네. 전체 응답자의 32.7%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했습니다. 이 긍정평가는 지난주 35.6%에서 이번 주 32.7%로 2.9%포인트 하락했고요. 네. 부정평가는 64.2%를 기록했는데 지난주 61.8%에서 2.4%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뭐 가장 큰 이유는 네. 뭐 2.9%포인트니까 약 3%포인트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요인을 저는 뭐 아주 큰 요인을 담기보다는 뭐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뭐 조금씩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에 큰 의미 발견을 못하는 건 뭐냐면 그냥 계속 그대로예요. 32, 3 뭐 많이 나오면 이제 6, 7, 8 또 뭐 어떤 미디어 토마토 조사 외에는 뭐 41% 사실은 다른 조사에서는 좀 올라갔다는 소리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시점의 차이겠죠. 아, 시점이 조금 전이냐 후냐. 가령 이제 연합뉴스 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직전 조사하고 간격이 차이가 있으니까 연합뉴스 조사도 0.4%포인트 내린 결과예요. 그러니까 큰 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네. 공통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이 요인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내려간 원인을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을 해본다면 저는 잼버리 현상이다. 잼버리? 왜? 방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조사는 조금 올랐던데요. 0.4% 그러니까 0.4% 정도라도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올라가고 이렇게 2.9%포인트가 내려갔다면 그건 최근의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잼버리죠. 왜냐하면 뭐 지지층들도 한숨을 쉽니다. 왜 이럴까? 김현숙 여가부 장관 뭐 했을까? 또 이제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니까 이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영향은 고스란히 이제 대통령으로 최종적으로 오겠죠. 그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또 사실은 뭐 잼버리, 이렇게 태풍 때문에 이제 다 흩어지게 만들고 뭐 여러 곳에 이제 분산해서 또 예, 예. 숙박하게 하고 이러면서는 갑자기 또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뭐 다들 너무 좋아해요, 행복해해요, 뭐 기뻐요, 뭐 밥이 너무 맛있어요, 막 이런 기사만 쭈르륵 내보내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 돌렸다면서 이데일리인가 거기서 나온 게 있어요. 이 정부의 대처, 빠른 대처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뭐 65점 몇 %가 대처 잘했다 뭐 이렇게 또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국뽕 전략이죠. 국뽕 전략. 국뽕 전략이요? 그렇죠. 이제 국뽕 뭐죠? 전략이라는 게 네. 뭐냐면 그래도 뭐 나라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호소하는 거죠. 그래도 어떡하냐. 네.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이거 계속 이야기해봐야.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결국 망친 건 여하튼 간에 뭐 정부나 또 공무원들이 다 망쳤는데 네. 그 수습은 또 국민들이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오죽했으면 스카우트 대원들한테 일반 국민들이 미안하다 그래요. 일이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국뽕 전략이고 이 조사까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뭐냐면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잼버리 부실 운영 사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프 바로 보여주시면은 윤석열 정부다 60.2%, 문재인 정부다 31.2죠. 예. 자, 이번 조사는 ALS 무선 전화 방식으로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 의뢰해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고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면에서 3.0%포인트입니다. 표본 조사 완료수는 1,051명이고 응답률은 3.2%인데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잼버리에 대한 것도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죠. 박 기자님. 부실 운영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이거 문재인 정부 전 정권 탓이다 이랬는데
여기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또 그게 아니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원래 그 정부 당시에 개최한 스포츠 행사나 여러 정치적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문재인 정부 때도 18년도 때 이제 평창올림픽을 개최했었는데 그때도 평창올림픽 개최 성공이냐 실패냐 여부를 떠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전 정권의 탓을 하거나 그런 식의 그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 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맞고 다만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그 새만금 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이후에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걸 정도는 문재인 정부가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보고요. 네. 다만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 3개월 기간 동안 충분히 새만금 이번 세계 스카우트 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이 정도까지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거는 그만큼 정부의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는 좀 간단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굳이 문재인 정부를 탓하려면 굳이 하면 장소일 거예요. 새만금. 왜 새만금이냐? 무주도 있고 다른데 전라북도라도 뭐 새만금은 상징적 의미만 두고 무주는 어떠냐? 그러면 굳이 그 부분은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뭐냐면 폭우와 폭염인데 그럼 이거 하늘을 탓하겠어요? 하늘이시여?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제일 불만을 스카우트 대원들이 가진 건 뭐냐면 화장실, 샤워실. 화장실, 샤워실을 문재인 정부 탓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 샤워실. 그러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찌할 수 있는 것과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건 2015년에 야마구치현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일본에서 이런. 예.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거예요. 화장실, 샤워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아직도 지금 다 안 치워지고 그대로 있는데 주말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어떤 지경인지. 그러니까 새만금에 가보면 화장실, 샤워실 이럴 수 있습니까? 왜냐면 고속도로 휴게소로 가보고 외국인들이 놀라는 게 와, 이게 화장실입니까? 호텔입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화장실, 샤워실 이게 근데 저는 더 웃기는 게 김관영, 한덕수 화장실 다 사용해봤잖아요. 그러면 김현숙 사용해봤잖아요. 그럼 2달 전에 다 교체하세요. 자, 화장실 150개 들여와라. 그 다음에 샤워실 딱 문 열 수 있는 걸로 요즘에는 버튼만 누르면 가려지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거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샤워실 200개 설치해라. 그리고 물 콸콸콸 나올 수 있게 딱 설치해라. 도명 그늘막 15,000명 수용한 거 설치해라. 야마구치현은 했잖아요. 저는 이거요. 딴 거 없어요. 왜 이거 안 했냐 이거예요. 자, 그것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이게 잼버리 정신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그 스카우트 대원들을 한국에서 뭐 관광시켜 주려고 이 대회를 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화장실, 샤워실, 위생 문제 심각한 거, 또 태풍 올라온 거, 이 문제도 지금 문제이지만 그 이후에 후속 프로그램이나 그 뭐 상황을 조금 모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전부 다 그냥 관광 프로그램으로 지금 대체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아 멋있어요 한국 이러면서 그냥 끝내겠다는 의도밖에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그 폭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네,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대회를 그럴 수 진행하는 데 있죠. 있어서 예.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부실 운영 논란이 벌어진다면 그 이후에 정부가 어떻게 이 위기를 수습하느냐 이런 어떻게 수습하는 과정을 보여주냐 이게 또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이후에 그 정부가 보여준 이 수습하는 과정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프로그램 위주로 그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고 그것이 이제 수도권이나 각 지자체로 흩어지면서 원래 세계 스카우트 대회라는 것 자체가 세계인들의 뭐 대원들이 각국의 대원들이 모여서 함께 뭐 밥도 해 먹고 하면서 이렇게 어우러 지내는 것인데 이게 수도권과 각 지자체로 옮겨진 것 자체가 세계 스카우트 대회라는 그 취지 자체를 조금 상실하게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럼 그거라도 안 하고 뭐 빨리 당신들 나라로 돌아가라 어쩔 수 없다. 또는 뭐 망연자실하게 아니 뭐 미안한데 뭐
엉망됐는데 어쩔 수 없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긴급하게 지자체를 동원해서라도 그래도 스카우트 대원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라도 이제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건 좋은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모든 이런 국제행사는 컨틴젠트 플랜이 순서별로 다 있어요. 단계별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 폭우가 내린다. 자, 폭염이다. 또는 뭔가 정말 어떤 불가피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자, 새만금에 철수할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 1, 2, 3, 4, 5, 6, 7, 8, 9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간다. 그 플랜이 어디 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터지고 나니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난리가 난 거예요. 1,500대 버스 수수박 섭외하고 야마구치현은 의사만 600명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150명이죠? 왜 삼성 제일병원에서 의사가 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뭐 총체적으로 지금 역량도 안 되는 사람이 준비하겠다고 나선 것도 웃기고 미리미리 준비할 때 이런저런 점을 다 체크해서 하라고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듣지도 않은 것도 황당무계하고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부랴부랴 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그 대책이라는 것도 그 정신을 이어나가기는커녕 그것하고 정반대되는 무슨 관광 프로그램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저는 다 이해가 안 가고 다 이해가 안 갔는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지금 폐영식하고 케이팝 콘서트를 좀 연결시켜가지고 그래도 뭔가 마무리는 케이팝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의지가 지금 정부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가수들 막 섭외하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고, 아이브는, 아니, 저기 왜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또, 아이브. 문제가 되니까 행사 참여 못하겠다고 했다가 압수수색 들어가가지고 1시간 만에 참석하셨다고 또 바꾸고 이게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그 구체적인 경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발적으로 그렇게 바꿨다는 것도 상당히 좀 특이하고 KBS가 원래 하던 음악방송 프로그램을 결방시키고 그거를 위해서 그 행사 동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투입해가지고 이 행사를 지금 마련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제 말은. 이게 지금 가능하냐? 정치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래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케이팝 콘서트를 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 진짜. 태풍이 오고 있고 이상민 장관 말로는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저녁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콘서트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콘서트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해도 사실 이제 각 지역에서 대원들이 몰려 이제 서울 산악 월드컵 경기장으로 몰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정부가 어느 정도 예상했는지 그러니까요. 그것이 좀 문제라고 보고요. 자, 영상 하나 저희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힙합 콘서트에 대해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복된 견해는 그날 오전 중으로 태풍이 완전히 그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고요. 저희도 지금 아주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더 파악을 해서 경찰과 함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태풍 오는데 케이팝 공연한다고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았나?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축구장 잔디 훼손 문제입니다. 이 상암 축구장 잔디가 10억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4월에 이명웅 씨가 공연하면서 축구화를 신고 맞습니다. 거기 나섰었어요. 경기장 보호한다고. 이 잼버리 대원들 다 축구화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수 임영웅이 굉장히 또 공을 잘 차요. 그래서 이제 뭐 축구하고도 인연이 많을 정도. 실제 JTBC에 뭉치면 찬다에도 나왔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뭐가 핵심이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날짜가 6일인데 왜 11일로 K-팝 콘서트를 옮겼을까? 지금 사실은 일찍 조기 퇴영을 한 영국도 그리고 미국도 싱가포르도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는 이유가 K-팝 콘서트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최후의 지금 세계 잼버리 대회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K-팝 콘서트에 다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세계 잼버리 대회의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 압니까? 누구예요? 뉴진스예요. 뉴진스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세계 잼버리 대회의 모든 관심이 뉴진스에 다 있고 막내가 혜인이잖아요. 혜인이 혜린이한테 관심이 좀 다 몰려 있어.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리허설도 안 하고 공연한다는데 괜찮겠어요? 하이보이가 아니라 슈퍼사이 들어야 된다고 난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마마무 뭐 지금 아이브 그다음에 뭐 지금 재배원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제로베이스원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것 때문에 안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각 현재 상암 인근 합정동에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5만 명이 관계자들까지 모이고 경찰 병력 상암 일대가 날릴 겁니다. 오늘. 저는 오늘 비 와서 바닥이 지금 축축한데 대원들은 어떻게 앉아서 그걸 보겠다는 진짜 이게 거예요? 안전이 중요합니다. 저는 만약 자칫 잘못해서 해인이 보겠다 보이즈 플래닛에 뭐 누구야 칭다운가 아니 중국 야, 이거 난리예요. 더 위험해요. 이게 거기에 지금 몇 명이 모이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리허설 안 했죠? 아무리 KBS 사람들이 그동안 경험이 많아가지고 야외 무대 해가지고 하는 거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다르잖아요. 지금 태풍 오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미끄러지고 난리도 아닐 텐데 그거 아무 문제 없이 되겠어요? 정말? 이게 저는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또 취소하면 난리. 그러니까 저는 풍지박산이 나요. 근데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저는 공연의 출연자 수를 좀 줄이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안전이다. 자,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달 말에 오염수가 방류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었죠.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보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68.0%는 윤 대통령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이 해양 방류 반대 또는 철저한 재검증을 위한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25.3%는 오염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토대로 일본의 해양 방류를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6.7%였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뻔한 대답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또는 철저한 재검증을 위한 연기 요청 이것을 원하는 국민들이 68%나 된다는 거 이걸 대통령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드래곤님께서 검찰 독재를 타파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며 국민은 결코 지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 배종찬 소장님 정당 지지도 알려주실까요? 예. 정당 지지도입니다. 바로 그래프를 보시죠. 이번 주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4.1%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47.9%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그래프 그냥 놔두고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국민의힘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직전 조사가 34.8이었는데 네. 34.1이고 민주당은 46.1에서 47.9로 이것도 뭐 1.8%포인트가 오르긴 했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당 지지율 구조가 꽉 낀 바지처럼 옴삭달싹 안 하는 대통령 지지율도 뭐 32, 35, 38 거기서 꽉 끼어 있는 그러니까 전국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슈가 프레임으로 나눠져 버려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상황이고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 조사에서는 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오느냐, 갤럽과 MBS 여론조사에서는 다 더 낮은 것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서 15%포인트를 빼면 전화면접 조사의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 32 정도. 맞죠, 그죠? 그럼 그게 비슷하죠. 15% 왜 빼요? 15%포인트가 뭐냐면 샤이진보입니다. 샤이진보다. 그래서 민주당의 가장 지금 앞으로부터 중요한 과제는 이 샤이진보를 어떻게 하면은 끌어내느냐, 또 투표하라고 하게끔 만드느냐, 특히 수도권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샤이진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MBS나 갤럽은 전화 면접을 하는 것이고 리얼미터라든가 저희 그 미디어 토마토에서 하는 것은 ARS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의 꽃은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론조사의 꽃에서 하는 걸 이제 두 가지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 경향은 지금 사실 양쪽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조사 자체가 지금 사실은 제가 보기엔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이 나는 퍼센테이지는 샤이진보로 지금 분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 샤이진보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공개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혁신위도 만들어냈고 뭔가 좀 좀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어제
혁신안을 발표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이 활동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예, 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혁신안을 최종 발표하고 물러났는데요.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발표한 혁신안의 내용을 보면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를 할 때 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대의원제의 투표 반영 그렇죠. 없이 네.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만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년 총선 경선 과정에서 페널티를 받는 현역위원의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의원제는 정당법에 대의원의 이제 뜻을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아무래도 뭐 민주당 안에서 내부 논의가 있겠지만 대의원제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예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제도 중에 하나였고 이거에 대해서 이 사안을 갖고 이제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이른바 나뉘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거 부분을 떠나서 이 제도가 필요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갈등 국면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친명계나 비명계나 어떻게 이거를 봉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의원제가 폐지되느냐, 아니면 일부 축소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가느냐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대의원제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그러니까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그 퍼센테이지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지금 현재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치고 이걸 조금 방향을 좀 바꿔보는 게 좀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거든요. 어제 나온 혁신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영일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꼭 이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마무리되는 이 혁신안을 처음에 제시했어야 됐다. 그렇죠. 저는 예.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끝날 무렵 그것도 논란을 빚는 과정에 나오니까 더 안 먹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어떤 식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해석을 해버렸냐면 친명계에서는 필요하다, 비명계에서는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프 조사 결과 하나를 보시면 민주당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거 잘 보시면 잘못하고 있다 64.1, 잘하고 있다를 봐주세요. 잘하고 있다가 왜냐면 22.4라는 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7.9거든요. 네.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절반의 마무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대의원 제도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대의원 제도를 1대1로 가면 반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등가성의 원칙인데 지금 1대 10 정도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거를 처음에는 단계별로 일단 앞으로 이제 1, 2년 내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는 1대 5로 간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1대 3으로 간다. 이랬더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리고 3선 이상을 하게 되는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페널티를 준다고 하지 말고 경선 여론조사에서 약간의 이 정당 지지율과 그 다음에 자신의 교체 의향과 그 부분을 접근을 했었어야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결국 당의 경쟁력이거든요. 좀 아쉬워요. 이게 그래도 여론 전문을 하는 서복경 혁신위원도 있거든요.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면 제가 설명을 했을 텐데. 근데 어쨌든 이 결론은, 이 여론조사는 어제 혁신위에서 안이 발표되기 전에 나온 여론조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온 안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그래도 마무리는 혹은 제안된 안 자체는 괜찮다, 이런 의견들이 또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비명계가 조금 반발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강성 권리당원들의 입김이 더 세진다,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또 모든 것이 의사결정되는 거 아니냐, 개딸들만 신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가지 않으면 너무 시끄럽기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또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 안정시키는 게 필요하다, 내년 총선에서. 아니다, 견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어떤 방향으로 투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으로 이번에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 전체 응답자의 47.9%가 내년 총선에서 정권 견제 방향으로 투표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36.3%는 정권 안정의 방향으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는데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5.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동층 혹은 중도
성향의 분들이 15.8% 정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정권 안정 방향이 36.3, 정권 견제가 47.9라면 이게 정당 지지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예리합니다. 예리해요. 그래서 뭐가 예리해요? 노영이 그러는데 뭔 소리예요? 노영이가 혁신위원회 들어갔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보면요. 정권 안정은 국민의힘 지지율이야. 그 다음에 정권 견제 방향은 정권 심판이죠. 이거는 민주당 지지율하고 똑같아요. 민주당 지지율 47.9, 정권 견제 47.9. 그래서 내년 총선은 뭐가 중요하다? 샤의 진보다. 샤의 진보를 어떻게 샤이니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또 나왔군요. 샤이진불의 샤이니하게.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방향성이 이제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마추어적인 그런 행동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구체화시켜가지고, 당 운영 방안에, 좀 동화시키고, 하느냐, 이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이 뉴스토마토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영신이하고 소통을 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인 쇼미더 영심, 지난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무슨 내용으로 했습니까? 네,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개최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미흡한 진행으로 이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했는데요. 이번 잼버리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이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네. 결과까지 설명해 드리면 90%가 윤석열 정부에 있다. 행사 네. 진행과 지원에 미흡했다라고 답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6%가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에 있다. 이 담당 부서로서 책임이 있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는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했는데요. 네. 장소와 시기 선정에 잘못이 있다고 답해 주셨고요. 그리고 1%로 전라북도에 있다. 행사 준비 소홀했다는 네. 응답이 있었고 기타로 1% 있었습니다. 네, 총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군요. 자, 건진국수님께서 우리 배종찬 소장님에게 샤이니 삼립방 홍보대사 하십니까?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네, 광고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빵빵해지니까요. 아, 그래요? 네, 빵 터지겠죠. 자, 어쨌든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미흡한 진행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배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 행사 진행 및 지원 미흡이 90%라고 그러니까 90%나 되는 분들이 윤 정부가 좀 잘못이라고 대답해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현장 영상 보면 화장실, 샤워실. 게임 끝났어. 네. 싫다는 거예요.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이 이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답 나왔고 네. 저는 오늘 댓글이 끝내줍니다. 우리 HK님. 읽어볼까요? 네. 이거 정말 귀 쫑긋 세우고 들으십시오. 릴레이 경주에서 바톤 받은 선수가 자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면 누구 때문에 경기에 진 건가요? 와, 진짜 그러네. 끝내줍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바톤을 이어받았어. 그 사람이 막 잘 뛰어야 되는데 넘어져 버렸어. 자기가 그 사람이 넘어졌어. 못 뛰어. 네. 그럼 누구 책임이야? 앞에 선수 잘못이에요? 선생님 잘못이에요? 못 뛴 사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이분 HK8050이 대단하신데요? 예, 또, 예. 모두님께서는 모든 걸 남 탓만 하는데 그럴 거면 그 자리에 왜 있냐? 남 탓하려고 그 자리에 있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렇군요. 윤선님은 공직자는 임무를 부여받은 그 순간부터는 자기의 권한과 책임입니다. 네. 네, 그리고 HANAHSKY305님께서는 안 망치는 게 없다. 잘해내는 거 어렵지만 이렇게 다 망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망치는 게 없다. 이 말들이 진짜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가 뭐 하나 하는 게 없고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 우리 댓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리고요. 그리고 유저 RX3RG7NL님께서는요. 아파트 단지도 2, 3년이면 짓는 시대의 허허 발판에 야영 시설을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장 HOSEO 장호서 6907님. 장호서 6577님께서는 여가부 없앤다는데 열심히 할 필요 없지. 개판이나 쳐야지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저도 약간 음모론적으로 여가부 없앤다는데 뭐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사실 살짝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지금 그 다음 제 댓글 보느라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러분들 좀 들어보십시오. 네. 유전님께서 현 정부의 미흡한 대응은 당연한 결과이며 다만 1,000억 원 예산에 대한 사용처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선진국 잼버리 99번에 99번의 벤치마킹, 여행 간 의원들과 결과 보고서 등 결과와 사용 예산, 기타 준비 사용 예산 등 본 예산 사용처에 따라 총선 결과도 달라질 듯. 굉장히 그렇죠. 구체적입니다. 사실 1,000억 원 예산이 운영위원들의 운영 관련 비용으로 대부분 쓰였다. 실제 잼버리 이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돌아가는 거 거의 없었다. 뭐 이런 것도 이번에 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유저 UL9RX EUS 번님께서는요. 네. 유치를 하게 해줬으면 윤석열의 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썼어야지 유치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대통령이 그 개영식에도 참석했잖아요. 부인하고 같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좀 창피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영식 전에 갔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개영식 전에도 가야 돼요? 저는 한번 둘러봤었어야 된다고 봐요. 상황이 어떤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행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11월에 있을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저는 제일 개탄스러운 게 이거예요. 전라북도 부지사를 역임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부안군 지역구 의원 이원택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작년에 장관 가보셨습니까? 새만금 가보셨어요? 가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폭염, 폭우, 방충 여러 가지 걱정됩니다. 가보셨습니까? 대책 세우셨습니까? 다 세웠고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참 이 장관의 인식이나 이 문제 해결 능력이나 정말 이상하다고 나는 솔직히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가 시간이 없고 짧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박람회나 전시회 개최하는데 일반 민간 회사들 세계 최고예요.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세계 최고예요. 그 사람들한테요. 한 20억만 이 용역비 주고서 이 행사 세계 최고로 한번 만들어봐라. 그 사람들 다 만들었을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그런데 잘할 수 있어요. 1,500억 예산을 쓰고 이거 일본의 3배 쓴 겁니다. 야마구치현 잼버리보다. 3배를 썼는데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댓글 하나 읽어주시죠. 이게 저기 우리 박준희 씨. 예, KP1QN1J5I님께서는 이 자리는 차지하고 싶고 능력은 없는 자들이 공격당하면 똑같이 나오는 반응. 1이 틀어지면 주변 환경과 동료를 탓하며 책임을 돌린다. 2. 뜻대로 안 될 경우 폭력적 성향을 반드시 드러낸다. 폭력적 성향이요? 네. 네. 3. 이익이 될 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여 철저히 다르게 처신한다. 4.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일을 적으로 규정 매도한다. 5. 심약한 능력자가 있을 경우 주변을 선동하여 실패자로 만든다. 6. 자신을 찬양하고 떠받드는 이들로 주변을 채운다. 이런 운어가 기업의 수장이라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댓글 달았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자리는 차지하고 싶고 능력은 없는 자들이 공격당하면 똑같이 반응하더라. 첫 번째, 일이 틀어지면 주변 환경과 동료를 탓하고 책임을 그쪽에 다 돌려버린다. 뜻대로 안 되면 폭력을 행사한다. 혹은 내지는 폭력적 성향을 드러낸다. 이익이 될 자와 아닌 자를 구분해서 철저히 다르게 그들을 대한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는 적으로 규정한다. 심약한 능력자.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유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아예 실패자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 자신을 찬양하고 떠받드는 이들로 주변을 채운다. 이게 이제 간신배들이 득실득실할 때 옛날에 그 왕들이 막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아니 이게. 이분이 정말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네. 수정됨이요. 수정됨. 그러니까 적어놓고 한 번 또 수정을 한 거예요. 게다가 기업의 수장이라면 반드시 망한다. 이게 결론까지 야, 대단한데요. 야, 유저 KP1QN1J2OI님. 야, 진짜 복잡스럽지만 대단하신 분석 능력입니다. 자, 각자 베이스 댓글 하나씩만 뽑아주실까요? 저는 마지막에 했던 자리는 차지하고 싶은 능력 없는 자들이 공격 이 댓글 달아준 KP1QN1 네. J5I님께 이 댓글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박 기자님이 이거 선택 안 하면 이거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HK님 제일 앞에 릴레이 경주에서 바톤 받은 선수가 자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면
누구 때문에 경계진 건가요? 네, 좋습니다. 저는 하나스카이 305님, 안 망치는 게 없다. 다 잘해내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다 망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이 말씀해 주신 분을 뽑겠습니다. 자, 이분들에게는 저희가 통통 생활용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게요. 다음 주 월요일날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